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불이행 방치가. 자, 두 번째는 대법원 2022년 11월 24일에 선고된 사건이네요.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고 돼 있네요. 모든 대법관님들께서 다 참여하신 판결이네요.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보상금을 받을 게 있었던 거죠. C 입장에서는요, 이 토지 소유자한테 예전에 돈을 좀 빌려줬어요. 야, 예전에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이제 갚아라 라고 하는데 A가 계속 안 갚는 거죠. 그리고 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했었던 판결들 중에서 또 중요한 판결들만 제가 쪽지캐처럼 찝어서 제가 한 번 더 컨텐츠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병공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제가 쇼츠로 한번 예고해 드린 것처럼 2022년도 하반기 판결들 중에요. 좀 중요하고 수험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판례 딱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 여러 가지 행정 판례들이 나왔지만 그걸 우리가 수험적으로 전부 다 접근하기에는 너무 양도 많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판결들의 경우에는요, 저도 출력을 이렇게 한 건데요. 여기 종합법률정보라고 되어 있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면 이 판결, 판례 번호를 치시면 모두 다 출력이 가능한 판결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함께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저와 함께 보셔도 되고요. 굳이 출력을 안 하거나 뭐 모니터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저와 함께 이 영상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비구독자분들이 아직 많으신 것 같은데요. 구독 안 하고 강의만 딱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판례는요, 대법원 2022년 6월 30일에 선고된 사건이네요. 2022 35008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판시사항 한번 보시면요. 자,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 의무 내지 원상 회복 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개고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의 소재가 행정청에게 있다. 그리고 사실 이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좀 챙기셔야 하는 내용이 이건데요. 그 중에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의 공익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대집행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개통실비라는 순서로 대집행이 시작이 되죠. 개고, 그리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 순서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개고 처분이라는 거를 하기 이전에 대집행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지 개통실비를 할 수가 있겠죠. 개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이냐? 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공법상 대체적 자귀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겠죠. 이거 너무 유명한 요건이고 여기에 판례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자, 공법상 대체적 자귀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자,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 확보가 곤란해야 하죠. 의무이행 확보 곤란. 그러니까 대집행 말고는 더 이상 다른 수단이 없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그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야 하는 것. 공익을 해야 할 것. 자, 이런 3가지의 대집행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개고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 대집행 요건이 갖추어졌으니까 너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쳐들어갈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게 개고죠. 그래서 개, 통, 실, 비 순서로 대집행이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위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의무 내지 원상회복 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개고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은 이 대집행 요건이 다 갖추어져야겠죠. 그러면 이 대집행 요건이 다 갖추어졌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겠어요? 당연히 행정청이 입증해야겠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집행 요건, 이게 갖추어졌다라고 내가 입증할 이유는 없죠. 내 건물을 부수러 온다는데 내 건물이 지금 공법상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이 있다라고 굳이 입증할 이유는 없죠. 항상 입증 책임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이 대집행 요건과 관련해서 세 번째, 지금 이 세 번째 관련한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 이 세 번째 내용이 어떤 건지 판례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법령을 위반해서 건축되거나 설치된 것으로서 철거 의무 내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의 공익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해서 허용이 되고요. 자, 이러한 요건의 주장 증명 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자, 방금까지 확인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심의 공익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이 사실 우리가 되게 참 어렵잖아요. 심의라는 것도 좀 어렵고 공익을 해야 한다.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판결에서 말하고 있는 키워드나 요건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정확히 캐치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오늘 판결 한번 보시면 자, 그러한 불법 시설물을 방치하는 것이 시설물을 단속하는 행정관청의 권능을 무력화해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관련 법규가 정하는 제한 규정의 회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불이행을 방치하는 게 심의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대요. 자,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교재 이런 거 보시면 심의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들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요, 불법 건축물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이 합법화가 될 가능성도 없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결들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차라리 그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뭐 미관도 좋아지고 뭐 그런 여지는 있지만 합법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불법 건축물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심의 공익을 해야 한다라는 판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커스 자체가 건축물이 합법화 가능성이 없는 아주 심각한 불법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심의 공익을 해야 한대요. 자, 오늘 케이스에서도요. 한번 보시면 자, 여기는 교량이었나봐요. 이 사건 교량의 경우에 Y자 모양의 철제 교각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충분한 경관장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관련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이 있죠. 사후에 합법화가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교량에 설치된 교각의 존재, 위치, 구조로 인해서 집중호우 발생 시에 밑에 보면 범람할 우려도 있다. 매우 위험하네요. 자, 그래서 이 교각의 경우에는 또 불법이었죠. 그러니까 심의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던 사건입니다. 맨 끝에 나와 있죠. 심의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허가 없이 설치했네요. 또 불법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의 경우에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교량에 관한 사건이었고요. 사후에 합법화가 되기 어려운 그리고 범람 우려도 있는 아주 공익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대집행 요건을 갖추었다. 그런 판결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법원 2022년 11월 24일에 선고된 사건이네요. 2018-267 전원 합의체 판결이라고 돼 있네요. 모든 대법관님들께서 다 참여하신 판결이네요. 자, 여기 판시사항을 한번 보세요.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토법이죠. 자, 이 법에 따른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서 제가 미리 공부한다고 체크를 좀 해놨는데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대요. 자, 그런 경우에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는가 소급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여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뭐 자기 땅이 어떻게 뭐 수용이 되거나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 보상금을 받을 게 있었던 거죠. 사업 시행자 B에게요.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받을 손실 보상금 채권이 있는 셈이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는요. 요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C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C 입장에서는요. 요 토지 소유자한테 예전에 돈을 좀 빌려줬어요. C가 예전에. 그 토지 소유자한테 C가 A한테 야, 예전에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이제
갚아라 라고 하는데 A가 계속 안 갚는 거죠. 그냥 그런 우리 흔히 아는 뻔한 그런 스토리인 거죠. 그 C가 계속 좀 돈 좀 갚아라 라고 독촉을 하는데 A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 없다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C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A가 B한테, 요 사업 시행자한테 받을 돈이 있네? 손실보상금 채권, 이 나중에 손실보상금 나오면 A한테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이 돈이 있구나. 그러면은, 좋아. A가 나한테, C한테 임의로 돈을 변제를 안 하니까, 그러면 A가 나중에 B한테 받을 이 돈, 손실보상금 채권을 내가 압류하겠다. 압류, 추심하겠다.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A가 C한테 제때 변제만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돈을 안 주니까 A가 받을 돈에 대해서 내가 압류를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B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내가 요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서 내가 압류했으니까 추심까지 했으니까 이제 B는 C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면 판결 내용이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압류 추심 명령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쭉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 자,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그러니까 오늘 사건에서 C예요. 자, C는 재결에 대해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3자는 재결에 대해서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을 대위해서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가 없고 왜냐면 쉽게 말하면 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거죠. 반사적 이익밖에 없는 놈이야 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 등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추심 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는 간접적, 경제적, 사실적 이해관계밖에 없는 애다 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자, 사업 인정 고시 이후에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서 채권자인 오늘 C가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압류 추심 명령이 있다고 해서 여기가 또 핵심적이네요. 그 압류 추심 명령이 있다고 해서 추심 채권자인 C가 손실보상금 채권을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까지나 채권자일 뿐이지 이 소송에 자격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요컨대 결론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따라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 증액의 청구의 소를 제기한 토지 소유자 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채무자인 A, 토지 소유자 A는 그냥 본인이 원고가 되어서 사업 시행자 B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C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압류 추심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이 소송은. 자, 따라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에 청구 채권에 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이 있다고 해도 토지 소유자가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리하면 이 판결 여러분 조금 어려운 판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결론만 알면 돼요. 자, 이 그림 내용 잘 그려 놓으셨죠? 기억을 하시고 이 그림 이렇게 채권자가 압류 추심 명령을 하더라도 소송은 계속 누가 하면 돼? 토지 소유자인 A가 하면 돼. 그리고 A는 이 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아. 오히려 이 압류 추심한 채권자 C가 이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겁니다. 압류 추심과 소송은 별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변별력을 좀 가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대법원 2022년 11월 30일에 선고된 사건이네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볼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판시상 1번입니다. 자, 보시면 자, 경찰관이 불법적인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경찰 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자, 여러분, 경찰관이 농성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행정법 일반 원칙 중에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비례의 원칙 위반이죠, 지금. 이거 한 개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비례 원칙 중에서도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으니까 최소 침해 원칙 위반인 것 같아요. 원칙 그 중에서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최소 침해 원칙을 보통 필요성 원칙이라고 하죠. 자, 지금 그거를 지금 뭐 넘어섰나 봐요. 자, 관계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했대요. 아주 큰일이네요. 자,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당연히 위법하다고 봐야겠죠. 적극 돼 있고요. 어려운 지문 아니죠. 비례 원칙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까지 가했어요. 그러면 위법하죠. 그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 자, 이때 중요한 건 이 내용인데요. 이때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시킨 경우가 과연 정당방위인가 적극돼 있습니다. 자, 오늘 케이스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당방위다. 자, 이렇게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요. 그게 위법해요. 내가 그걸 당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위해를 면하기 위해서 경찰 장비를 손상시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것은 내 입장에선 뭐다? 정당방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당방위가 되면 예컨대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게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케이스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들은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수험적으로는 1번만 보시면 되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대법원 2022년 12월 1일에 선고된 사건이네요. 아주 따끈따끈한 사건이죠. 자, 판시사항 보시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일반적, 추상적 법령 등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 소극돼 있습니다. 원칙적 소극인데요. 어쨌든 소극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 통제 국가인가요? 아니죠. 구체적 규범 통제 국가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다만 어떤 법이 다른 어떤 행정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처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처분적 법규로 인정된 케이스들도 있기는 하죠. 예컨대 두밀분교 폐지조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는 하죠. 자, 그런 것들은 어쨌든 처분적 법규로 인정이 된 케이스고요.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일반적 추상적 법령에 그치는 것은 여전히 처분성이 없다고 보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케이스에서도 보시면요. 여기 2번이 오늘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각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51조에서 정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행규칙이 처분성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단지 일반적 추상적이다라는 뜻이겠죠. 이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원칙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부적법하니까 대상성이 없죠. 어떻게 됐겠어요? 소송은 각하가 됐겠죠. 네,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판례를 통해서 하반기에 나온 판결들 중에 조금 수험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4가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위에 계속 링크가 나가고 있죠? 이 링크들은 상반기에 했던 판결들이니까요. 이것들 다시 한번 참고하면서 최근 판례들을 꾸준히 함께 공부하고 보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상반기에 나왔던 중요한 판결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컨텐츠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판결들은 지금 링크로 달아놨죠? 제가 메모도 해놨으니까 그 링크를 참고하셔서 함께 보고 또 이 하반기 판결들도 함께 보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했었던 판결들 중에서 또 중요한 판결들만 제가 쪽지캐처럼 찝어서 제가 한 번 더 컨텐츠로 다룰 예정이니까요. 그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